네, 안녕하십니까. 에릭입니다. 오늘은 제가 책 소개 영상으로 찾아왔는데요. 제가 아직은 작은 채널이지만 이 구독자분들의 열렬한 지지에 힘입어서 이렇게 책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책 내용과 그리고 제가 구독자 이벤트까지 따왔습니다. 그래서 구독자 이벤트에 대한 소개와 참여 방법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거장연구소에서도 몇 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분이죠. 바로 켄 피셔입니다. 켄 피셔의 불변의 차트 90이라는 책이고 원제는 The Wall Street Waltz입니다. 저자 소개는 뭐 워낙 유명한 분이니까 따로 소개해드릴 필요가 없겠죠. 그나마 좀 특이사항은 이 며느리가 한국 분이거든요. 그리고 그 며느리로부터 얻은 손자를 끔찍하게 아끼는지 그 손자 사진을 자기 핸드폰 화면에 배경화면으로 하고 다닐 정도인데, 그래서 그런지 한국에 애정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의 주식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 인터뷰를 하기도 했고, 그리고 2025년 연간 전망에서도 한국에 상당한 지분을 할애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책에서도 한국어판 서문을 따로 썼을 정도로 한국에 각별한 관심이 있는 투자 거장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의 내용은 책 내용을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구독자 이벤트를 소개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켄 피셔 불변의 차트 90이라는 책은 발간된 지가 되게 오래됐습니다. 1987년에 발간된 켄 피셔의 대표 저서 중 하나인데, 근데 이게 20년이 지난 2007년에 개정판이 다시 발간이 됐고요. 그래서 이번 한국어판 서적은 2007년에 개정된 그 개정판을 기초로 해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책의 내용은 주식을 비롯해서 여타 자본시장이라든지 이런 거시경제에 대한 90가지 차트들을 켄 피셔가 선정을 해서 이에 대한 내용을 해설하는 게 주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서술형으로 쭉 가는 게 아니라 옴니버스 형식으로 한 차트마다 챕터가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그때그때마다 이제 서가에서 꺼내서 발췌독하기가 편한 구조의 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책이 1987년도에 처음 나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지금이 40년이 거의 다 지나가는 2025년인데 왜 이 책을 지금 발간하고 지금 이렇게 읽으라고 하는 거냐에 있어서는 이 한국어판 서문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제 생각에는 이 한국어판 서문만 읽으면은 정말 이 책의 한 50%는 읽었다고 할 정도로 정말 내용이 좋은데, 한마디로 환경은 변해도 인간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 켄 피셔는 한국어판 서문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를 뉴노멀이라고 말한다.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 모든 것 하나하나가 지금 우리가 전례 없는 시기를 살아가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선언한다. 하지만 한국의 여의도에서 미국의 월스트리트에 이르기까지 주식시장의 본질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 변하지 않았다. 물론 세부적인 사항은 많이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중략하고, 그러나 이 책에서 말하려는 가장 크고 심오한 진실은 단 한 조각도 바뀌지 않았다. 월스트리트 왈츠를 추는 기본적인 스텝은 같다. 지금의 우리는 과거보다 훨씬 더 넓고 멋진 홀에서 왈츠를 춘다. 음향 시스템도 엄청나게 좋아졌고 춤꾼도 전 세계에서 모여든다. 그러나 기본적인 왈츠 스텝은 똑같으며 춤꾼 중에 초보자도 있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도 있다는 사실도 예나 지금이나 매한가지다. 다른 댄스홀도 다 그렇지만 춤꾼 중에 위대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고 여기저기 댄스홀을 기웃거리는 사람도 적지 않으며 그러다 넘어져서 영영 돌아오지 않는 사람도 많다. 그렇게 음악과 왈츠 스텝에 정교하게 발맞추는 것은 여전히 중요하다. 라고 켄 피셔는 한국어판 서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세상이 변하잖아요. 그에 따라서 변하는 현상이나 뭐 본질도 있을 텐데, 그래서 이 책이 처음에 나온 1987년도에 켄 피셔가 생각했던 시장의 본질을 20년이 지난 뒤 개정판인 2007년판 버전에서 한번 돌아보고 이에 대한 켄 피셔의 멘트가 있습니다. 1987년도엔 이랬는데 지금 20년이 지난 후에는 이렇게 됐다라고 본인의 소고를 적었고요. 그리고 2007년부터 약 20년이 또 지났잖아요. 그럼 지금 우리가 이 시장의 본질을 봤을 때 또 무엇이 달라졌고 무엇이 달라지지 않았는가, 이거를 체크하는 게 이 책을 읽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교훈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은 켄 피셔가 뽑은 이 변하지 않는 시장의 본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몇 가지 예시를 들어서 보자면은, 이 제가 켄 피셔의 얘기를 몇 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2025년 켄 피셔는 시장을 이렇게 보고 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근데 놀라운 점은 이 논리가 1987년에도 같았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캔피셔는 자신이 생각했을 때 변하지 않는 시장의 본질이라는 성격을 토대로 올해를 예측하고 있다는 건데, 그러면은 이 변하지 않는 본질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몇 가지 뽑아서 보여드리면은, 제가 캔피셔 얘기하는 거를 쭉 팔로우업 해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캔피셔는 23년, 24년 침체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을 때도 경기 침체 아니라고 꾸준히 주장했잖아요. 그래서 캔피셔를 긍정왕이다라고 명명하기까지 했는데, 캔피셔가 경기 침체가 아니라고 했던 논리 중에 하나가 바로 주식입니다. 주식은 실물 경기에 선행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도표는 파란색은 1948년부터 1976년에 S&P 500 지수를 나타낸 거고, 이 노란색 음영 처리된 구간은 경기 침체 구간입니다. 그래서 S&P 500 지수와 경기 사이클 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자 한 건데, 여기서 캠피셔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겁니다. 주식이 고점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난 6개월 뒤에야 경기 침체가 온다. 왜냐면 시장은 이런 것들을 선반영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23년, 24년에 주식이 좋았기 때문에 침체가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또 최근 하락에 있어서도 캠피셔가 이건 조정에 가깝지 상승장이 끝나고 약세장 돌입은 아니다 라고 한 이유 역시도 이 1987년에 발간된 책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1949년부터 1968년까지의 주가 차트와 당시 이제 역사적인 사건들, 이 뉴스들을 차트에 대비한 건데요. 여기서 캠피셔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이렇습니다. 어떤 한 가지 뉴스로 시장이 크게 좌우되지 않는다. 시장은 이런 단발적인 뉴스를 선반영하기도 하고, 이런 충격적인 뉴스들은 어떤 한 인물의 지위 변화나 그 인물이 내리는 결정에 대한 것들이 많은데, 이 주식시장은 어떤 한 인물이 방향성을 아예 바꿔버리기는 힘들다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이유는 이 조정과 약세장의 하락하는 패턴이 다르기 때문도 있습니다. 조정은 보통 V자다. 어떤 공포스러운 뉴스가 빵 터지면은 시장이 패닉에 빠져서 순식간에 하락을 했다가 다시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게 반등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캠피셔는 말하죠. 주식시장은 조정을 맞추려고 한 자들의 무덤이다. 그러니까 조정은 어느 순간 갑자기 나타났다가 갑자기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휘둘릴 필요가 없다. 한 번의 충격적인 공포가 시장의 방향성을 완전히 바꾸지 못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캠피셔는 2% 법칙이라는 걸 얘기합니다. 이 그래프는 캠피셔가 말하는 2% 법칙을 나타내기 위해 제시한 이 제조업 지수와 철도 지수인데, 한마디로 약세장은 월 평균 2%, 여기서 좀 더 하락할 수도 있고 덜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만, 대략적으로 한 월 평균 2% 정도 계속해서 꾸준히 빠지는 게 약세장이다. 과거에 캠피셔가 3분의 1, 3분의 2 법칙이라는 거를 얘기하기도 했죠. 이 약세장의 전체 하락폭의 3분의 1은 약세장 기간의 3분의 2에 발생한다. 그러니까 약세장이 뭐 3년 동안 지속된다 라고 가정하면은 한 2년 동안은 계속해서 천천히 빠지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 3분의 1에 이 하락폭의 3분의 2가 집중된다. 그러니까 마지막 1년에 이 하락이 집중된다. 그러니까 마지막 1년이 한 번에 푹 빠진다는 얘기인데, 캠피셔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 월평균 2%씩 꾸준히 쭉 오랫동안 빠지면서 사람들이 점점 비관주의적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폭락까지 일어나고 정말 이 시장의 마지막 낙관주의자마저 등을 돌렸을 때, 그때 이제 하락장이 바닥이고 반등을 하기 시작한다라는 얘기죠.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예로 2020년 코로나로 인한 하락장, 이런 것들은 한 달 사이에 정말 몇십 퍼센트가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아예 사회 질서와 경제를 뒤흔들어 버리는 충격적인 사건이나 금융위기나 닷컴버블처럼 어마어마한 버블이 터진다거나 이런 사건으로 인해 촉발된 하락장들을 제외하면은, 대부분의 하락장들은 이런 식으로 서서히 빠지다가 마지막에 크게 한번 떨구지, 갑자기 급하게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하는 이런 거는 하락장이 아니라 조정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또 캠피셔가 올해 유럽 주식을 계속해서 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 당시에 캠피셔는 글로벌 투자를 상당히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미국 주식만 사는 게 아니라 여러 나라 주식들을 한꺼번에 다 사서 위험을 분산해라 라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주식들은 대부분 수렴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상관계수가 상당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흐름이 조금 엇갈리더라도 결국에는 한 방향으로 동조화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 캔피셔는 1930년대 대공황도 미국 주식이 폭락하기 전에 이전에 유럽 주식이 먼저 폭락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전 세계적인 주가 흐름을 보고 있었다면은 미국 주식의 폭락을 피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유럽을 미는 것도 그간 주가 흐름을 보니까 유럽이 미국에 비해서 과도하게 눌려 있다. 사람들이 유럽을 유럽의 현실보다 훨씬 더 안 좋게 보기 때문에 과도하게 눌려 있는데, 근데 이런 것들이 해소되면서 유럽이 다시 올라갈 것이다. 그러니까 미국 주식을 어느 정도 쫓아갈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캠피셔의 뷰를 구성하고 있는 핵심 논리들을 이미 1987년에 찾아볼 수 있었다라는 것은, 캠피셔가 또 제가 항상 말씀드린 얘기지만 2022년 말부터 폼이 상당히 좋았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이 캠피셔가 생각하는 시장의 본질이 아직까지는 변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근데 또 이 세상에 시간이 지나면은 변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캠피셔도 이런 부분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1987년에 초판을 내고 나중에 이제 2007년 개정판에서 변한 것들에 대해서 80년대에는 이랬는데 20년이 지난 후에는 지금은 이런 것들은 통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것들을 크게 정리하면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시장이 시간이 갈수록 어쨌든 효율적으로 변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효력을 잃은 것들이 있고, 또 세상의 경제 구조가 바뀌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또 효력을 잃은 것들이 있다라고 말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시장이 효율화되면서 효력을 잃은 것들은 PBR을 뽑습니다. 이 당시에는 PBR이 상당히 유용한 지표다라고 얘기했는데 20년이 지난 2007년에는 이 회계 기준이 좀 유연하게 바뀌었기 때문에 PBR은 예전만큼 잘 먹히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리고 캠피셔 하면은 PSR을 빼놓을 수 없죠. 이 매출과 주가를 대비해서 보는 지표인데 캠피셔가 만든 지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당시 1987년에는 본인이 PSR을 활용해서 상당히 재미를 많이 봤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효용성이 있는 지표다라고 얘기하고요. 왜냐면은 PER로 설명이 되지 않는 거를 어느 정도 PSR이 설명을 해주기 때문이었죠. 보통 이제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해서 당장 이익이 나지 않는 성장주들은 PER로 보면은 도저히 종잡을 수가 없는데 PSR로 보면은 어느 정도 이 흐름을 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대표적인 사례로 이 당시의 성장주였던 이제 시어스의 주가 차트를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근데 캠피셔는 20년 후 2007년에는 PSR은 지금은 먹히지 않는다. 왜냐면 이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다 알기 때문에 이제 효용이 덜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 구조가 바뀌면서 또 효용을 잃게 된 지표들도 있는데, 이거는 책에는 정확히 명시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예전에 인터뷰에서 자주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경기를 예측하는 강력한 지표 중에 하나로 경기 선행지수를 뽑잖아요. 이 경기 선행지수가 0 이하로 떨어지면은 반드시 침체가 왔다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이 경기 선행지수가 꺾인 지 상당히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침체가 안 왔단 말이죠. 물론 NBER에서 사후적으로 경기 침체라고 선언을 합니다만, 사후적으로 선언을 한다고 감안하더라도 과거에 비해서 경기 선행지수가 꺾인 지 상당히 오래되고 심지어 반등하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가 오지 않은 거죠. 이에 대해 캠피셔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기 선행지수를 들여다보면은 대부분이 제조업이다. 지금의 미국 경제는 제조업이 아니라 70%가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경기 선행지수가 실제 경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시장에 바뀌지 않은 본질은 무엇이고 바뀐 본질은 또 뭐고 앞으로 이 시장의 본질들이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첫 번째 얻을 수 있는 교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두 번째는 뭘까? 두 번째는 이 책에서 또 캠피셔의 투자 철학을 엿볼 수 있습니다. 캠피셔는 이 투자의 본질이 현실과 기대의 차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이 얼마나 좋냐 나쁘냐가 주가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현실과 사람들의 기대가 얼마나 차이나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상을 현실보다 훨씬 더 안 좋게 보는지 아니면 훨씬 더 좋게 보는지 이 기대의 차이가 이 투자의 본질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캠피셔를 보면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관념, 뭐 편견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왜라는 물음을 던지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는 모습을 자주 보여줍니다. 이 앞서 경기 선행지수 관련 부분에서 배울 수 있는 거죠. 단순히 경기 선행지수가 꺾였으니까 경제가 안 좋다. 이 경기 선행지수는 거의 100% 확률로 경기 침체를 예측해 왔기 때문에 이번에 곧 침체가 오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게 왜 안 맞지? 왜 틀리지? 하면서 왜라는 물음을 한 걸음 더
들어가서 경기 선행 지수라는 건 이런 구성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좀 괴리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캠피셔는 이렇게 왜라는 물음을 던져서 한 걸음 더 들어가고 사람들의 생각이 편견도 많음을 일깨워주는 투자자라고 생각하는데요. 1987년에도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미 PER에 대해서 걸러볼 필요가 있다라고 회의적인 시각을 제시했습니다. 밑에 차트는 1928년과 1929년 다우존스 지수의 PER을 나타낸 건데 여기서 캠피셔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보통 PER이 높으면 위험하고 낮으면 안전하다라고 하는데 과거에 28년, 29년 사례를 보니까 29년에는 PER이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당시에 뭐 뉴스나 뭐 유명한 애널리스트나 경제학자들의 멘트를 보면은 지금이 바닥이다 안전하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몇 년 동안 하락을 했다는 거죠. PER이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캠피셔는 PER만으로 향후 주가의 방향을 예측하기 힘들다. 그리고 PER이 움직일 때는 이 가격이 움직이는지 아니면은 기업들의 순이익이 움직이는지 이거를 봐야 되고 그리고 PER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식의 매력도를 측정할 때 이익 수익률이라는 걸 쓰잖아요. 이 이익 수익률은 PER의 역수인데 이 이익 수익률을 우리가 주식의 기대 수익률로 많이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채권의 수익률인 금리와 주식의 기대 수익률인 이익 수익률을 비교를 자주 하는데 주식은 위험 자산이고 채권은 안전 자산이니까 우리가 위험 자산에 대해서 요구하는 리스크 프리미엄이 붙어서 주식의 이익 수익률이 채권 금리보다 더 높아야 되는 게 보통인데 이 차이가 낮으면 낮을수록 혹은 역전되면 주식에 거품이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캠피셔는 PR을 볼 때 이익 수익률과 장기 금리를 대비해 봐라. 그러니까 리스크 프리미엄을 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PR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다. PR이 아무리 높아도 사람들이 이 높은 PR을 두려워하는 심리가 시장에 널리 퍼져 있으면은 시장이 당장 크게 폭락할 가능성은 크지 않고 반면 PR이 아무리 낮아도 낮은 PR에 대해서 편안해하고 자신감이 있어 하면은 시장이 또 추가적인 하락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마치 1929년 같이. 그래서 앞서 캠피셔가 말한 투자의 본질, 이 기대와 현실의 차이라는 이 철학이 그대로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 투자자로서 이 책을 읽다 보면은 이제 이 개정판이 나온 지 20년이 또 지났고 또 앞으로 이 시간이 흐를 텐데 정말 변하지 않을 본질이 뭐냐에 있어서는 아마 이 두 가지를 뽑지 않을까 싶은데 바로 복리의 마법이죠. 워낙 유명한 사례죠. 유명한 사례를 캠피셔는 차트로 제시하면서 결국에는 이 재테크 자산 형성을 한다는 거는 우리가 장기간에 걸쳐서 이 복리에 노출이 되는 거다. 장기간에 걸쳐서 복리에 노출이 되려면은 단기로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우상향하는 시장에 계속해서 있으면서 이 복리의 수혜를 봐야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그런 자산은 결국에는 주식이 아닌가. 이 당시에 캠피셔는 이미 모든 자산들 중에서 주식이 가장 수익률이 좋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뭐 이와 관련된 데이터들은 워낙 많죠. 캠피셔는 1975년과 85년으로 한정해서 비교를 했습니다만 더 넓혀서 1900년대 초반 뭐 더 뒤로 가는 데이터들도 있습니다만 전체를 통틀어 봐도 장기적으로는 결국에 주식의 수익률이 제일 좋았고 이 복리의 마법에 노출되기 가장 좋은 수단은 결국에는 주식 아닌가라는 게 캠피셔가 85년 그리고 2007년 그리고 2025년에도 주장하는 앞으로 또 20년이 지나도 계속해서 주장할 이 시장의 본질 핵심 논리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가 책 소개였고요. 구독자 이벤트를 소개해 드려야 될 텐데 제가 캠피셔 신간 무료 증정 30권 이벤트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6월 5일 밤 11시 59분까지 이 이벤트 참여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 중에 30분을 제가 랜덤으로 선정해서 그 다음 날인 6월 6일에 커뮤니티에 당첨자 발표를 하겠습니다. 근데 제 영상에 달리는 댓글 수를 보면은 30개를 넘을 때도 있고 안 넘을 때도 있기 때문에 뭐 웬만하면은 참여하시면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는 합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영상 여기까지였고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